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긴급 진단 코너. 요즘 뭐 긴급 진단 할 일이 많긴 합니다만 긴급 진단 코너 또 마련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신인규 기자, 오른쪽에 유광희 대표, 에이블레스의 유광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14일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공격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열리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만, 자, 신 기자한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하면 현지 시간으로 13일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폭격을 감행했다고 밝혔고요. 이 이스라엘 추산으로 300기 이상의 무인 항공기, 드론과 미사일 폭격이 이어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400기에서 500여 기가 발사가 됐고 미국과 공조해서 대부분을 요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99%는 떨어뜨렸다.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 뭐 이렇게 평가는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 뭐 이스라엘 피해는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려진 것도 크게 전쟁의 동력을 더 만들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요, 최소 300기 이상의 미사일 그리고 뭐 드론 공격 가운데 저희가 CG를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지상 위에 폭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된 곳은 4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군기지 2곳과 방공진지가 있는 국경 지역인 골란 고원, 그리고 이스라엘 중남부 지역인 아라드 지역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공중에서 요격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이번에 날아든 미사일과 드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99%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 주요 시설 피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외신들을 종합하면은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자가 1명 나왔어요. 어린아이입니다. 보통 어린아이에 대한 피해 사실이 나오면은 전쟁에 대한 여론이 조금 지지를 받거든요. 예민하죠, 우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가 베두인족이라는 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랍계 베두인족이요? 예, 이스라엘의 이 전통 민족이라기보다는 소수 민족, 그리고 안에서도 좀 차별받는 민족이거든요. 냉정한 얘기지만 이 사막의 유목민처럼 살고 있는 베두인족 1명의 피해가 이스라엘에선 현재까지 반격에 대한 여론을 크게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지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맞붙어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한 2,000km를 날아가서 미사일도 쏘고 이제 드론도 공격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확정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3가지 지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일단 하나는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은 이번 보복으로 지난 1일에 있었던 이 영사관 폭격에 대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잠정 결론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한 대씩을 교환하는 셈 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선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추가 공격하겠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주변국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전 외무부 국장을 지냈던 알론 리엘이라는 인물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에 나서는 대신에 하마스와의 공격을 강화하고 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 계획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동력이 조금이라도 더 모인다면 이 동력을 가자지구 인질 석방에 집중하는 편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라파를 장악하고 현재까지 해결 안 된 인질 문제를 완전히 좀 해결해야 하마스와의 전쟁을 승리했다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대신에 라파 지역 지상군 작전 택할 가능성 시나리오상 현재까지 유의미해 보이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 사태 이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재보복 안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뉴욕타임즈 통해서 타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G7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여러 국제사회에서 확전 가능성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확전하지 말라라는 목소리 높이고 있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이겠습니다. 네, 확전이 될 경우에, 중동의 5차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 증시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확전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동안에 4번 전쟁을 해서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강경파 입장에서는 조금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억지를 하고 있다.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이 이렇게 드론 공격, 벌떼 공격을 해서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는데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레이더 무기 관련된 기사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주, 방산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광희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앞서서 기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지상전은 서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과 미사일을 좀 활용한 공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좀 다수의 드론을 활용을 했는데 드론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이지만 방어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요격이 좀 어렵고 이거를 미사일로 격추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아이언돔이라든지 중거리, 장거리 요거 미사일 요격 체계 하루 운용하는데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네. 1조 8천억 원 든다. 이런 기사도 좀 아까 이제 나왔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레이저 무기. 예,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파이어라고 하는 레이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지금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는 개발이 한창인데요. 드래곤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비용 한 발에 17,000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 해군에서 함대공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는 XM2 같은 경우 한 발에 26억 원이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짜장면 두 같고요. 그릇으로 네, 요격이 맞습니다. 가능하네요. 그리고 정확도도 1km 떨어진 동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벌컨이나 대공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신공이나 천공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드론 한 대를 맞추려고 한 발당 수억 원 하는 미사일을 쓰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착수를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그리고 하나가 개발한 블록1이 이제 순차적으로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블록1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2,000원 정도니까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보다 아무래도 발사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또 시험 발사를 했었는데 3km 밖에 있는 드론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는 명중률 100%를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만약에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일 텐데요. 아무래도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비나 안개 같은 경우가 짙게 끼게 되면은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공 무기를 좀 보완하는 역할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외에도 뭐 지뢰 제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레이저 무기를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뛰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란 중동 전쟁 위기가 있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산주들 LIG 넥스원이라든지 풍산도 있고 네, 빅텍도 맞습니다. 있고 네.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첫 번째로 꼽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드론 공격이 많아지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비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막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네. 드론 띄워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몇억 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서 유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전량 우리 석유를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현재 유가 상황하고 전망 어떻습니까, 신 기자? 사실 이 원유 브로커나 컨설팅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타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만 하더라도 원유 시장이 주말 후에 거래 재개될 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한 곳이 많았습니다. UBS뿐 아니라 이 원유 중개 업체인 PVN이나 뭐 에너지 어소시에이츠 뭐 이런 곳들이 이런 전망했고요. 다만 단서를 붙여놨었습니다. 그때도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없음이 명확해지면 상승분이 반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바 재보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리스크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보복이 없을 경우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유가도 이제 그동안에 급등했던 유가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네요. 네. 어찌 됐든지 이란 그동안에 이제 유가 상승 쪽에 베팅을 했던 쪽은 호르무즈 해협 뭐 이렇게 봉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단 말이죠. 이란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란이 이 원유 물동량 전 세계 한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 계속 높아진 상황에서 원유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란을 더 자극하지 말라는 식의 의중을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도 이란 자극하면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들,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얘기들은 결국 트리거, 방아쇠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반격이 없다면 추가 움직임 없겠다는 입장을 이란이 미리 밝힌 가운데 작소베크나 케플러 같은 곳에서는 이란의 추가 보복이 없음을 전제로 올랐던 유가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꽉 틀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지금 유가가 그동안에 계속 불안하고 이제 이번 주도 계속 유가 변동성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또 수혜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원유 금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서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점점 좀 후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까지 생기게 되면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코스피가 고점 대비 29%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확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혜 업종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들이 석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E 같은 경우에는 22년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5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재고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 이익 증가라고 하면 미리 이제 싼 값에 사놓은 거 네,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차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했을 때 피해 업종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해 리스크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회해서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부담들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들을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여행주 같은 경우,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변동하게 되면은 약 3,100만 불의 손익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매출액 총이익률이 좀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원재재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좀 반영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다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농심을 들 수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한 30% 정도가 나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3년 기준으로 30% 정도가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매출 총이익률이 한 45% 정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수혜 업종,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업종, 피해 업종 이렇게 나눠봤는데 피해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 해운주, 석유화학 이런 거 꼽았고요. 이제 피해 업종이 그렇다는 거고요. 수혜 업종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단기적으로 정유주를 조금 봐라.
그다음에 이제 농심이나 삼성전자 같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환율 움직임 안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달러당 1,380원 넘어서 지금 환율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우리 원화가 뭐 신흥 통화로 묶이고 좀 많이 취약하긴 합니다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달러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조금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중동 사태 원화 가치 추가 약세 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신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 환율의 가치를 좀 낮추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낮추고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달러나 금, 안전자산 이렇게 돈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욕 시장에서 이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2,377달러를 넘어섰거든요. 환율도 지금 최근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작동 방식은 사실 아까 유가 설명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좀 살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환율은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상당히 좀 사실 변동성이 크거든요.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튀르키예 리라와 다음으로 변동성이 높은 원화였습니다. 튀르키예랑 같이 엮이면 안 되는데. 예, 같이 엮인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거기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그 다음이 우리 원화였고, 그리고 또 하나 큰 틀에서 우리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랑 연동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한국의 원화를 위안화의 프록시, 그러니까 대리 화폐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위안화 약하면 원화도 약해진다는 건데, 관련해서 이번 주에 중국의 1분기 GDP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나옵니다. 이 지표들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에 따라서 우리 원화가 함께 인식될 가능성 보셔야 될 거고, 또 미국 국채 입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보통 미국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하면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뜻이 되거든요. 역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율과 강달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난 주말에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외환시장에 우리 기업 잘 안 하겠다 이렇게 읽히면서 시장에 워낙 추가 약세 압력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요거가 한흥 쪽에서 이 부분 좀 바로잡고 싶어하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지금 우려가 좀 과도한 지점이다라는 목소리도 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환율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 입찰이 있는데 국채 금리가 뛰면은 이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우리 유가처럼 환율 움직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환율 움직임에 따른 피해 업종, 수혜 업종 여전히 있겠죠. 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위기랑 그다음에 배당 들어온 거를 역외송금하면서 환율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일 때 외국인이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주식은 3%가 오르고 환율이 5%가 오르게 되면은 평가 금액은 1,030원이 되지만 환율이 1,050원이 되기 때문에 1달러로 환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이탈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22년 9월 달에 환율이 7% 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2조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한 달 동안 1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앞서서 원유 가격이 좀 급등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금리 격차가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의 추가 이탈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배터리 업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화부채가 4조 2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단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기 손익 기준으로 해서 한 4,100억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는 어떻습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공기를 살 때 부채를 좀 많이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정도 상승했을 때 27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항공, 배터리, 식품 이런 쪽은 환율이 뛸 때 부정적이다. 다만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 수출 많이 하는 우리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업체는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광희 대표,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